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On Becoming a Leader 워렌 베니스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환영하라 라는 그러한 제목의 책 내용들을 계속 요약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리더가 중요한지에 대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워렌 베니스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리더는 조직의 효율성에 책임져야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1번 조직의 효율성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난 시절의 격변이 우리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우리의 삶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향, 목표를 리더들이 충만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목표, 하나의 비전의 제시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관의 정직성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기관 신뢰를 위해서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너지 기업 엔론의 회계 부정 사건을 시작으로 기업 리더들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와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었다. 유명한 엔론 사태, 회계 부정 엔론 사태. 바로 연이어 타이코 인터내셔널, 임클론 시스템스, 아델피아 커뮤니케이션스, 월드콤, 글로벌 크로싱 등의 고위 임원들, 그리고 1년의 회계 부정 사건으로 파산에 이른 신경제인 스타들에 대한 범죄 혐의가 불거졌다는 것입니다. 즉각 기업 이사회, 회계 관행, 임원 선출, 그리고 종업원 은퇴 계획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며 대공황 이후 채택되었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미국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전면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것이죠. 전면적인 어떤 개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캔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미래의 리더들을 키우는 데 몸바쳤던 우리 같은 사람들을 특히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미국 리더십에 있어가지고는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과 함께 2대 축이죠. 그래서 이 두 분이 같이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함께 강연도 하시고 또 이제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이 정치학 그리고 또 역사 부분에 있어서의 리더십 학자라면 이분은 경영학 부분에 있어서의 유명한 리더십의 토대를 세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은 기업 부정의 본보기로 앨런과 인클론 시스템즈의 사례 연구를 커리큘럼에 추가하고 윤리학 과정을 보강하는 등 이런 세태에 발빠르게 대처했으며,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결국 이제 윤리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기업이 돈 버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 CEO가 되려면 윤리성도 함께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가르치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조차 무엇이 잘못됐는지 납득이 잘 가지 않는데, 무엇이 한때 잘 나가던 이들 학생들이 정직과 페어플레이 원칙을 비웃고 심지어 한참 기억이게 만들었는가? 정직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기업 경영하는 것은 웃긴 일이다. 기업의 우선적인 이유는 이윤 추구이고 주주들이나 채권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제 이쪽으로만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드러낸 것은 비즈니스계만이 아니었고, 미국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의 아동 및 청소년 성추행을 포함한 전례 없는 일련의 스캔들로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나 가톨릭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이 이 사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덮어두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사건의 장본인인 성직자들을 문책하기보다는 다른 교구에 배치함으로써 또 다른 사건을 방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을 경악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윤리적 수준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는데 그건 경영학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미국 사회 전반으로 퍼져 있었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오랜 명성과 전통을 자랑하는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미국 주요 기관들 역시 부정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2002년에 미국 프리스턴 대학교의 한 직원이 라이벌 대학인 예일 대학교 서버에 침입해 입학 정보를 해킹해 상위 지원자들의 정보를 빼가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지. 이 프린스턴하고 예일은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죠. 이 둘이 간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상위 학생들을 빼가려고 하는 참 학교 전체 이렇게 윤리적 수준이 떨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9.11 테러 직후 많은 사람들이 비자 기간이 만료된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항공학교에서 비행기를 납치해 테러에 이용할 목적으로 비행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은 미국 중앙정보국이야 CIA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CIA 소속 요원 2명이 수년 동안 러시아 정부를 영탐하는 동안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던 이런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 CIA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CIA도 도대체 뭐가 있었고 9.11 터질 때까지만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FBI도 영화에 많아요. FBI 역시 의심의 눈초리를 사기는 마찬가지였는데 FBI도 CIA와 마찬가지로 9.11 테러 공격과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우편물을 이용한 탄저균 테러를 막지 못했다는 거죠. 다 뭐하고 있었냐는 거죠. 계속 뚫리고 있는데 그리고 FBI 내부에도 오랫동안 외부 스파이가 침입해 정보를 빼내고 있었음에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국가정보원에 들어가가지고 간첩이 계속 정보 빼내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더구나 2002년에는 FBI가 보스턴 지역 폭력 단원들을 정보원으로 고용했던 사실까지 밝혀졌다는 것이죠. 이제 설상가상으로 계속 드러나는 것이죠. 특히 그들 중 한 명이 지역 라이벌을 죽이는 것을 묵인하고 오히려 이 살인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이 감옥에 갔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마음으로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리더십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회의 부패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휴대전화와 같은 유비쿼터스 장비와 인스턴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들 덕분에 우리는 전례 없이 직장이라는 공간에 얽매여 있고 변덕스럽고 혼란스럽고 애매모호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자주 이런 상황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단순한 삶을 살고 싶은 꿈을 꾼다는 사실에서 더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이 당장 봉착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바라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고 모든 것이 변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수합병, M&A죠, M&A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고 미국은 더 이제 쉽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탈규제 더 이상 이제 규제받지 않고 이제 경제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 기술 그리고 국제 경쟁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뭘까요? AI. 이렇게 이러한 것이 비즈니스의 모습과 본질을 바꾸고 있는데, 인구 지도의 변화, 똑똑해지는 소비자, 그리고 새로운 욕구가 시장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 새로운 전략적 동맹의 등장, 새로운 기술과 방식, 그리고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우리 비즈니스 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주식 시스템, 이 매매 시스템도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지난 몇 달 동안 미친 듯이 주식이 오르다가 또 떨어지다가 막 변동성을 막 보이고 있는 것이죠. 거의 도박판처럼 됐는데, 이거 다 정비하고 안정적인 주식시장으로 더욱더 한 단계 발전된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경제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뺀 소규모 기업들이 규모가 크고 오래된 전통 기업들보다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 간 인수합병이 계속해서 거대 기업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인수합병된 기업에게는 엄청난 이윤이, 노동자들에게는 가치 없는 해고 통보가 내려졌으며, 미국의 대표적인 방송 3사 어디가 있습니까? 방송 3사 그 당시에 ABC 방송하고 CBS 그리고 NBC, 이 방송 3사는 현재 대기업의 소유 가운데 있고, 그리고 폭스, 그리고 UPN, 유나이티드 패러마운트 네트워크, 그리고 WB, 워너 브라더스 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송계의 총화, HBO, 홈박스 오피스 등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당시에, 이 책을 당시에 쓸 당시에 주요한 그러한 기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시청자들의 광고를 건너뛸 수 있는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가 등장하면서 상업 TV의 경제적 토대도 위협받고 있다는 거죠. 요즘은 다 유튜브로 바뀐 상태죠. 탈규제는 항공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으며, 새로운 저가 항공사들이 새롭게 태어났고, 파남 항공사, 판암 에어라인을 포함한 유수의 항공사들이 이 과정에서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 공격 당시에 테러리스트들이 항공기를 테러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항공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더구나 항공기 보안 검색이 강화되면서 비행기는 운송수단으로 이전보다 더 매력을 잃어갔으며, 미국의 인구 고령화도 벌써부터 미국 경제와 문화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한때 미국 산업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을 좌지우지했기도 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그냥 타는데 막 온갖 보안 검색 다 거치고 가려면 차라리 그냥 차 타고 가겠죠. 오늘날 출판과 미국 경제의 다른 부분들은 주로 유럽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이런 흐름은 유럽연합의 출범과 유로화가 도입되면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유럽 국가들은 유럽 통합을 기점으로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단일 통화인 유로화의 사용이 증대되면서 상호 비즈니스를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이때는 이제 브렉시트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데 막 이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높아졌을 때, 이러한 때였습니다. 한때 세계 유일의 주식시장이었던 월스트리트는 이제 여러 주식시장 중 하나에 불과하며, 해외 투자자들과의 환율 변동, 컴퓨터 프로그램들, 그리고 더 이상 월스트리트가 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믿지 않은 국민들처럼 예측할 수 없는 행위 주체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과거의 월스트리트가 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고, 요즘 다 핸드폰으로 주식걸 다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계의 판도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계속해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세계 경제의 보루로 인식되고 있다. 요즘 최근에 BYD 중국 차 많이 돌아다니죠. 즉 점점 이때보다 훨씬 더 중국의 그런 영향력이 커진 그러한 상황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질서의 등장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비상식적으로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풍자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러나 살로몬 스미스 버니의 투자 분석가 율리우스 멜더티스는 몇 년 전에 이런 광란의 세계를 미리 예측하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까지 하고 그렇다면 비평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미국의 기업 인수합병의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과 반대로 노동자들이 쉽게 해고되는 그런 현실이나 9.11 이후 미 항공사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는 것,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부상하는 여러 변화들 속에서 리더십이 적응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잘 부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토일의 은행입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리더십이 적응해 나가야 뿐만 아니라 도리어 변화의 주체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러한 리더십의 특징이 있다면 또한 무엇일까 하는 것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많이 변화 급속하게 이루어지는데, 특히나 AI와 관련된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AI와 에이전트의 그런 개발들은 거의 이제 모든 기업에서 에이전트들이 이제 과거 몇십 명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에이전트 하나가 그냥 다 처리하는 이런 방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회사에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에이전트가 다 하니까. 주식 거래도 다 하고 뭐 필요한 건 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핸드폰까지 이제 안에 에이전트가 들어가 있으면 AI 에이전트가 자신이 원하는 걸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다 패턴을 인식해서 학습해서 다 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리더십이 여기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더더군다나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주도해 나갈 것인가 라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 가장 테마인 AI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용하고 그 기술들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러한 리더들, 이러한 리더들이 이제는 세계를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효율성을 많이 이끌어낸 사람이 리더라면, 지금은 가지고 있는 기술과 현재 AI를 이용해서 그것을 잘 조합해서 더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의 방식에 따른 관료주의적 방식에 따른 그런 조직 구조를 과연 지금 계속 이어갈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그런 이제 어떤 의문점도 드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노동계에서는 또한 긴장감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피지컬 AI의 그러한 효율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과연 이러한 가운데서 또한 자본의 논리와 노동의 논리의 대립들,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아니 이 가운데서 그럼 리더십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정말 AI를 잘 활용하고 그것을 또한 프로그래밍 할 줄 알고 또 그것을 또한 활용할 줄 알고, 이런 그러한 리더들이 이제는 앞서 나가는 것은 자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자체가 이제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으로서 AI 강국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고, 또 모든 이제 공무원들이 AI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들이 바뀌어야지 대한민국이 바뀌니까, 그리고 우리까지 다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리더십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연 성과를 위한 그런 리더십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굳이 많은 사람을 어울리는, 많은 사람을 그렇게 이끄는 그런 리더가 이제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단 몇몇 사람과 함께 AI 에이전트를 데리고 많은 성과를 창출하는 그러한 리더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반면에는 이제 이러한 대립들이 많아지고 새로운 그러한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합해 나갈 수 있는 리더도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과 AI와 또한 인간이 그러한 삶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런 리더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까지 AI에 대해서, 이러한 변화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러한 대다수의 시민들을 바로 이제는 인공지능과 AI와 변화하는 이러한 상황들로서 이렇게 잘 융합시켜 나갈 수 있는,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또한 필요하겠죠. 그런
리더십을 또한 준비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잘 익히고 잘 알고 지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십의 특징은 무엇인가? 일단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각종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기능들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고 바로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냥 이제 그 위치만 있다고 해서 리더십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앞서 나가고 정보에 대해서 열려있고 개방적이고 바로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아까 전에 다루었듯이 많은 그런 윤리적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윤리적인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해결하고 또한 윤리의식을 일단 가지고 있으며 또한 따르는 팔로우들에게 이런 윤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떤 싸버린 AI 세계에서는 싸버린 AI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리더십 측면에서는 윤리적 리더십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리더십적인 필요들이 좀 더욱더 많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또한 계속 이 율리우스 멜더티스 투자 분석가의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AI 책도 읽고 많이 읽어봤고 했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저도 인문학 인문계 출신이라 가지고 어떤 로직이라던가 수식이라던가 개념 자체가 아예 빈약하니까는 이제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갖추기 위해 가지고 책도 읽고 또 여러 주변의 상식들도 많이 좀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한 그러한 행사나 이런 어떤 그런 강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국회라던가 이런 데서도 참여도 하고 그러면서 좀 가능하면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감은 있어야 되니까는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쉽진 않다는 것이죠. 여하튼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이제 거듭나고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지어져서 하지만 또 환경 보호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하면서 이런 것들 다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그런 환경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그런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투자 분석가 율리우스 멜더티스 이 율리우스 멜더티스는 광란의 세계를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델타 항공이 이스턴 항공을 인수하고 이스턴 항공이 파남 항공을 인수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파남 항공은 유나이티드 항공의 현금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아메리카 항공의 CEO 밥 클랜들은 회사의 항공 노조와 합의가 되는 대로 전체 항공업계에 대한 공개 매수에 나설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수 합병이 활발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항공업계에서도. 더구나 오늘 아침 전 컨티넨탈 항공의 CEO 프랭크 로렌조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자신이 다음 목표가 페루 항공과 볼리비아 항공이라고 말하면서 이 두 항공사를 세계 최저가 항공사로 합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워렌 베니스 교수 굉장히 유명하니까 각종 다양한 곳에서 이제 카운셀링을 하고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것들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도 여러 대통령의 자문으로도 많이 활동하고 그러셨던 분이십니다. 이상의 항공사 중 두 항공사인 이스턴 항공과 파남 항공이 오래전에 업계에서 사라진 것은 이 멜더티스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비즈니스 세계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일련의 거대한 변화를 경험했는데 30년 전 경제 예측가들이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측들이 난무했지만
일본이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미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1980년대 들어선 일본, 즉 천연 자원도 풍부하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황폐화된, 그리고 한때 쓰레기 같은 상품들을 생산해 악명 높았던 여러 군도로 이루어진 섬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원래 이미지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적 정체성이 위기를 안겨줬다는 것이죠. 이제 미국을 뒤흔들 정도의 그런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미국인들은 미국의 자랑이었던 노하우, 에디슨과 포드와 같은 실용주의의 천재들이 태어난 지구상에서 가장 창조적인 국가라는 믿음, 그리고 가장 건전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관행이 깊이 뿌리내린 나라라는 믿음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미국인들은 신차를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멋지게 디자인하고 그 질을 보증하는 새로운 방식에서 일본인들이 모든 것에서 자신들이 예전에 했던 것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뭐 토요타가 세계 자동차 시장의 1위니까요. 이러한 것들에 미국인들이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TV, 철강 등 기본적으로 미국 상품이라고 여겨진 제품들의 생산과 판매에서 미국을 앞질렀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들어 일본이 겪고 있는 전후 최악의 경기 후퇴,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일본의 앞선 비즈니스 방식을 대대적으로 수용하면서 미국은 한때 일본이 경제적 우위에 굴복당했었다라는 수치가 심해서 어느 정도는 벗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맞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리고 일본에게 받은 위협이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미국 경제의 영향력이 예전만 같지 못하다고는 새롭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과거처럼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세계를 주름잡던 그러한 미국 경제, 또 월스트리트, 세계의 모든 그러한 금융의 중심, 월스트리트 이러한 개념들이 점점 더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가정은 90% 이상이 VCR을 갖고 있었는데, VCR 아세요? VCR?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알 텐데,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비디오 대여점도 있었고 예전에 거기서 비디오 빌려가지고 집에서 VCR에 넣어가지고 집에서 TV 시청을 했죠. 그러나 거대한 비디오 테이프 산업은 DVD라고 불리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DVD는 개발된 지 채 5년도 되지 않아 3천만 가정에 파고들었고 12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비디오 대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잠식했다. 그러니까 이 옛날 이야기는 책을 쓸 때 이야기인 것이죠. 요즘은 다 넷플릭스 하고 그냥 디즈니 플러스 하고 다 알아서 이제 거의 OTT로 다 하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중국이 저가형 DVD 플레이어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중국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일본의 독점 구조 역시도 종식되고 말았는데, 21세기에 들어서 지금 어떤 나라가 다음에 있을 거대한 경제 변화를 주도할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되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과연 어느 나라가 이 21세기를 경제를 주도하고 있나? 여전히 미국과 그리고 중국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도 거기에 이제 AI 산업으로서 이제 같이 보조를 같이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독일은 이미 중요한 세계 경제의 주체이고, 중국은 갈수록 점점 더 비중과 역할이 증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유럽연합의 팽창과 공고화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정말 미지수라는 것이죠. 중국은 갈수록 점점 더 비중과 역할이 증대되어 가고 있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듯이 미국의 경제 성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변수는 더욱 복잡해지며, 그렇다면 과연 중동은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이 트럼프가 잡아가지고 그 이후에 상당히 자국 중심주의로 여러 나라의 관세 폭탄을 매기면서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어떤 미국 경제 후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엄청 손해보고 여러 나라가 손해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서는
바로 그런 입장에 처했을 수밖에 없고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미국인들이 뽑은 거죠. 중동의 평화가 곧 올 거라고 믿으며 20년을 보낸 지금 정작 세계가 목격한 것은 이슬람 근본주의의 출현이라는 것입니다. 얘는 결국은 이 또 이란하고 미국과의 전쟁 이런 문제는 해결될 여지가 없이 좀 계속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거의 이제 이게 거의 영속적으로 아무튼 서로 이제 소강 상태에 있었다 뿐이지 또 터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슬람 근본주의는 현대적 테크놀로지를 사용해 서구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고 세계의 경제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200년 전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헌법을 만들었을 때 미국의 인재는 고작 300만 명이 지나지 않았으며 그러나 당시 이 헌법을 만든 사람들 중 6명은 세계적인 리더들이었다는 것이 누구냐? 워싱턴, 조지 워싱턴, 제퍼슨, 해밀턴, 메디슨, 애덤스, 프랭클린. 그러니까 이런 리더들이 미국 내에 존재하고 이런 리더들이 미국의 토대를 쌓았다는 거죠. 오늘날 미국의 인구는 2억 8,800만 명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마다 이 나라의 최고 자리를 두고 최소한 2명의 뛰어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리더들이 고갈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은 많은 천재들로 넘쳐났지만 19세기 미국은 모험가들, 기업가들, 발명가들, 과학자들, 작가들, 산업혁명을 일으킨 대기업들, 서부 개척자들, 우리를 하나의 국가와 국민으로 묶은 작가들로 넘쳐났는데 19세기에는 그랬다는 것이 누구냐면 토마스 에디슨, 엘리 휘트니,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메리 웨더 루이스, 윌리엄 클라크, 나다나엘 호손, 허먼 멜빌, 에밀리 디킨스, 월트 휘트만, 마크 트웨인 등이 그들이며 그들의 대담한 만큼 그 비전이 미국을 건설했다. 이런 리더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이 국가가 살기 위해 가지고는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국가를 살릴 만한 그런 리더십들이 포진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평 및 토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항공사의 M&A, 일본 상품의 인지도 증가, DVD의 출연 등을 통하여 현실의 빠른 변화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과연 리더십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AI의 출연은 리더십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니까 책 중에 이제 또 AI 리더십이라는 책도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AI는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까지도 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AI 에이전트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리더라고 할 수 있는가? AI에 대해서 어떤 카리스마적 리더를 발휘할 수 있는가? 아니면 또 AI가 그런 카리스마적 리더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리더십의 새로운 이슈로 또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잘하는 애들은 거의 AI하고 둘이서 대화하는 것이죠. AI하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가 AI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AI가 뭐 친구가 될 수는 없다. 아무튼 뭐 이런 법률도 만들기까지도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과연 이 세대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뒤집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구별해내고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사버린 AI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AI 시대 가운데 이 AI를 가장 효율적이면서 그리고 AI를 잘 활용해서 결국 인간의 가치를 더욱더 효율성을 더 높이고 그러면서 인간이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판단과 결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AI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 바로 그런 것 때문에 AI 시대 리더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AI에 매몰되지 않도록, 특히나 다음 세대에 있어가지고 AI를 지나치게 의존함으로 인하여서 AI가 지금 폐해 가운데 그냥 빠지지 않도록.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은 AI와 대화하다가 사람들과의 관계라던가 이런 인간관계는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AI와 대화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것이 도리어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주어서 사람들과 더욱더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방식이 AI를 통해서 또 증대되고 인간 사회의 사회성이 더욱더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리더십이 바로 그러한 것을 해안을 가지고 AI에 대해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이 인류가, 이 또한 사회 공동체가, 우리가 있는 작은 이 공동체가 AI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AI 시대의 리더가 아닌가, 변화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아닌가.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AI도 잘 알아야죠. 사람들의 현 상황, AI를 통한 어떤 사회적 흐름도 잘 알아야죠. 또 현재 어떤 국가적 정책도 잘 알아야, 이런 모든 통합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통합적 AI의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또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도 한번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 AI가 있고 AI가 있고 AI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에이전트가 이거는 LLM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근데 아무튼 이 그냥 AI만 갖다가 그냥 이거 API에 연결해가지고 그냥 AI만 갖다 씹는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잘 있어야지. 에이전트 통해가지고 AI를 활용해가지고 업무 처리를 해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에이전트 역시도 이것을 그냥 방만하게 그냥 막 심어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세계를 열어주고 범위를 이제 바운더리를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여기에다가 자율성을 줘서, 그래서 이 세계 바운더리 안에서 에이전트가 자율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어떤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는 거 저도 이제 여기 보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로직으로 짜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마스라고 해가지고 여러 에이전트 간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 세계를 만들어주고 에이전트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에이전트에게 자율성을 부여줘서 에이전트가 자유롭게 회사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도 하나의 이 AI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사람이 진짜 AI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인간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이 에이전트가 어디까지 작업 환경을, 아니면 어떤 보안 환경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다 정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것을 바로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은 하나의 AI를, 그런 것들을 다 정해주고 규율을 정해주고 환경을 정해주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창조적인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크리에이티비티. 여기서 하나의 AI 리더십은 하나의 창조적 리더십으로 필요하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창조적 리더십에 대해서 또 제임스 맥그레버 교수님께서 썼던 책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 환경, 20세기 미국은 찬란한 19세기에 약속에서 건설되기 시작했지만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이제 워렌 베니스 교수님도 느낀다는 거죠.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미국의 기관들과 조직들을 새롭게 창조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것들을 해체시킨 관료들과 관리자들, 조직적인 인간들, 그리고 책략가들로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해결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물론 시민권 운동의 등장이라던가 과학과 기술에서 미국이 달성한 뚜렷한 성과들을 포함해 내세울 것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정말 이 리더들이 이 세계를 2차 대전 이후에 새롭게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강대국으로 성장했지만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그 우위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실하면서 그 우위를 잃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들었던 이 목적을 잃어버렸다. 비전, 이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미국의 모습이다 라고 한 20년 전에 오렌 베니스 교수님이 진단을 하신 것이죠. (1960년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월남 파병 반대 시위와 같은 정치적 반항이 있었고, 그 뒤에 따른 1970년대의 자기중심주의 미 디케이드라고 하는데, 미 디케이드 그러니까 자기 나의 세대 이런 거죠. 1980년대는 여피족들, 1990년대는 탐욕은 좋은 것이라는 개똥 철학을 가진 월스트리트 고돈 겟코. 이 고돈 겟코, 이 월스트리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저도 이거를 본 것 같아요. 디즈니에서. 근데 이 올리버 스톤이 감독 월스트리트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고돈 겟코인데, 이 영화에서 고돈 겟코는 매우 공격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인물로 나타나 있고, 그 뒤에 그 이름은 탐욕적인 인간을 나타내는 하나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고돈 겟코의 등장은 조직적인 인간들의 실수와 미숙함이 만들어낸 결과들이었다는 것이죠. 미국을 이끌어갈 머리 또는 심장을 찾을 수 없는 많은 미국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리더들에게 의존하려 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죠. 더 이상 리더십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미국의 전반적인 사람들이. 1960년대 시민권 운동과 여성 운동과 같이 미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병역 운동들이 등장하긴 했지만, 그 외 많은 다른 혁신적인 진전들은 중도의 와인으로 말았다. 결국은 시민권 운동, 마틴 루터 킹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그냥 다 와인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방종을 일삼고 무정부 상태를 조장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각종 묘안과 슬로건을 내놓았지만 새롭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창조성이 있다는 것이죠. 참 한국은 대단한 민족 같습니다. 이런 AI 시대 가운데 반도체를 미리 준비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7월 달에 한 900억 달러가 이제 그 대외 수출 금액인데, 그 중에 무려 400억 달러가 반도체가 나는 거죠. 엄청난 그런 거죠. 수치적으로 보면은 반도체가 진짜 우리나라 반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심리학의 거장 에이브럼 메슬로우와 칼 로저스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고 말했고, 물론 우리는 그렇게 했으나 우리는 두 사람의 말뜻을 우리 좋을 대로 해석했다는 것이죠. 미국인들은 개인의 권리와 공공선사에서 항상 갈등하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 한 필, 권총 한 자루의 의지에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존 웨인을 사랑하고 존경했지만, 얼마나 존 웨인은 말에 타고 권총 한 자루 들고 서부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대표적인 미국을 대표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미국인이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큰 포장 마차대가 평원을 가로질러 서부로 전진해 나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함께, 한 명이 그냥 가서 독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갈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극심하게 남아있는데, 신분 상승의 가능성과 훌륭한 시민권이 서로 어긋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공통 관심사를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고 신분 상승의 가능성은 막혀있고, 바로 이런 상황이 점점 심해진다는 것이죠. 사회정의는 점점 악화되어 가는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공공선 같은 것이 있다는 전제에서 헌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아까 전에 메디슨, 워싱턴, 그 다음에 프랭클린, 이런 분들, 메디슨, 애덤스, 이런 분들이 헌법을 만들었을 때는 공공선이라는 것이 있다, 하나의 어떤 절대 진리, 자연법,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미국을 만들었다는 거죠. 미국의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은 다음과 같이 썼는데, 공공선은 국민 대다수를 위한 실질적 복지를 위해 추구되어야 하는 최고의 목적이다. 공공선. 우리 예전에 뵀더니 메디슨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메디슨. 사람이 거의 자본주의 시장 구조를 짰죠. 민주주의 구조를 짠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인간은 누구나 경쟁을 통해서 더욱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를 원하고, 바로 그러한 인간의 마음이 이 복수정당제를 통해서 독재로 가지 않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바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체제를 만든 것이죠. 그러나 1920년대 초에 미국 제30대 대통령 켈리 쿨리지는 앞으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비즈니스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 일을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공공선이라는 관념이 특수한 이해관계에 압도됐고, 오늘날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대체됐다. 이런 상황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조차도 과거의 메디슨은 공공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30대 대통령 돼가지고 비즈니스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맞느냐, 이미 공공선의 개념으로는 다 사라졌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로버트 벨라가 다른 저자들과 함께 집필한 마음의 습관들, Habits of the Heart에서 묘사한 대로 1985년도 책인데, 미국은 우리의 특수한 삶의 단편을 하나의 작은 세계로 만들기 위해 무지 애쓰는 취약하고 치료가 필요한 문화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럴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점차 그들만의 전자석 일렉트로닉 캐슬에 들어박혀 집에서 업무를 보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 세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더욱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고 아예 다 개별화되고, 밤에 회식 한번 하려고 해도 거의 힘들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개인용 휴대정보 단말기 PDA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며 DVD로 영화를 주문해 관람하고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해먹으며,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트레이너를 두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된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미 공동체주의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정의는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 교수님이 이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버드의 어떤 흐름을 타고 이제 끝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들은 부나 명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는데, 트랜스포터들, 이 사람 누구냐면은 유행을 쫓거나 유행에 민감한 사람은 이런 현상을 코쿠닝, 자신의 힘으로 외부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해나가기보다는 집안에 안착하려는 태도로 부르지만 오히려 그것은 말기적인 자기중심주의로 보인다. 코쿤, 이렇게 번데기 안에 이렇게 번데기잖아요. 그 안에 이제 애벌레가 있는 코쿤, 알 이런 건데, 그 안에만 갇혀가지고 이게는 나오려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집안에서 먹고 살겠다 해결되는데, 그리고 쿠팡하면은 바로 집으로 다 배송되고, 조금 있다 한두 시간 있다가 이런 상황이니까 집에서 컴퓨터로 작업하고 점점 개인화되고 파편해낸다는 것이죠. 사회 자체가. 과연 그것이 맞느냐라는 것이죠. 21세기 초엽에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7조 달러가 넘는 개인 자산이 일순간에 사라져 부자들의 부가 이전보다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미국에서 빈부격차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월스트리트 저널, 더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즈, 더 뉴욕타임즈 같은 잡지들은 미국인들이 집안에서 그 많은 시간을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내는지, 그리고 보금자리는 어떻게 꾸미는지, 그리고 할인점에서 쇼핑은 어떻게, 특히 그들은 타제이, 이건 타겟을 발음 내는 대로 표기한 것인데 구매 물품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타제이는 무엇인지 등 셀 수 없는 기사들을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개인주의를 부추기는 것이죠. 그러나 100만 달러를 호가하는 집에 살면서 검소한 척하는 사람들의 관념은 마치 온순한 양인 척했던 프랑스의 왕비 마로 앙따네트의 대표적인 냄새를 풍긴다는 것이죠. 초기에 과대 포장된 401k 퇴직연금제와 이와 비슷하게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은퇴 후 연금으로 받는 연금 정책들의 미래를 맡기고 있던 미국의 중간 계급은 계속된 경기 후퇴의 망연자실하고 있어.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 마찬가지예요. 하늘 보러 올라갔던 주식이 순식간에 그 단일 종목 ETF 때문에 박살나면서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식이 이제 하락하면서 단일 종목 ETF 투자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망연장실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결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무산자들과 가난뱅이들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의료비용 때문에 매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타원약도 턱없이 부족해 처방대로 복용하지도 못한 채 아껴 먹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화려한 자본주의의 그러한 모습과는 달리 그 이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하나의 폐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주의 결과로 가져오는 바로 그런 극단적인 사회분리 현상과 바로 빈곤층의 몰락, 중산층의 몰락, 이러한 것들이 미국 사회에 한 20, 30년 전에 일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20, 30년 전에 미국 꼭 우리나라에 그대로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 지금 현재 상황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리더십 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리더십을 통해서 좀 막아내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연일 자본주의의 풍요로운 일상을 무차별적으로 내보내고 있지만 미국인들 대다수는 주택담보금리 대출, 서프라임 모기지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집을 마련할 꿈은 아예 꾸지도 못한 채 그들이 싫어하는 직장에 얽매여 이전보다 더 뼈빠지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서프라임 모기지는 다 박살났고 그것 때문에 브라더스 있잖아요. 넘어갔고 리먼 브라더스 넘어갔고 엄청난 세계의 경제공황 여파가 몰려온 것이죠. 잠시 동안이기는 하지만 이런 경제적 문제는 9.11 테러라는 국가적 외상에 의해 잠시 관심 밖으로 밀어나는데 그러나 9.11 테러는 모든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세계무역센터 빌딩에서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화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던 희생자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는 미국인들의 인식에 깊은 각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동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본주의를 치닫던 이 시대가 한번 세게 얻어맞은 것이죠.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파편화된 개인, 바로 그 가운데 빈부의 격차들과 중산층 그리고 최저층의 몰락들, 바로 이런 가운데 미국은 큰 그런 하나의 대재앙을 맞이했던 것이죠. 즉 이처럼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죽음을 순수히 받아들일지 100층 꼭대기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내릴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보통 사람들이 처해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이다. 참 정말 우리 주머니 봤을 때, 우리 통장 봤을 때 정말 충분히 연끌해가지고 이번 주식시장 올라가는데 투자하는 것이죠. 마치 100층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바닥으로 쳤으니 얼마나 특히나 젊은이들 마음 가운데 상심이 크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위로해주고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이쯤에 꼭 필요한 것이죠. 지난 수십 년 중 처음으로 미국인들은 9.11 테러를 겪으면서 자신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책무에 통합된 사람들로 바라본 것 같으며, 그런데 불행히도 9.11 테러 공격 뒤에 등장한 진정한 통일감은 그들이 다른 많은 기관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국민적 감정을 불식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빈부가 크고 또한 소외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9.11이 때려도 결국 사회 하나로 통합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포함한 악의 축, on exiles of evil을 축출하고자 혈안이 되고 점차 호전적으로 되어가는 정부에 대해 다방면에서 불신이 창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애쓰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 의문이 드는 것이죠. 많은 미국인들 테러리즘을 구실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여러 보호 조항들을 수정하려고 하는 국가의 리더들에게 눈살을 찌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 헌법까지 뜯어고치려고 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평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빈부격차와 하위계층의 빈곤은 중산계층의 박탈감과 9.11을 통해서 국가적 감정의 통일성이 유지되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 이 와중에 헌법적 거리를 수정하려는 정치 리더의 모습에 대한 사람들의 실망감을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의된 내용입니다. 미국 사회를 통합시킬 리더십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을 위하고 제임스 맥그리 번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반적인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 욕구를 하나의 요구로 만들어서 그것을 권리화해 나가는 정말 이런 진정한 리더가 미국 내에서 미국의 성립 때 이렇게 헌법을 만든 그런 미국의 리더들과 같은 그런 리더들이 지금 없다라는 것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더들이 없으니까 자꾸 그걸로 가는 거예요. 미국 경제는 계속 후퇴하고 미국 경제는 계속 중국한테 밀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뽑게 되는 거죠. 다행스러운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하는 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정말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은 과연 어떤 리더십인가 라는 것을 좀 우리 공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특히나 이 AI 시대에 변화하는, 급변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윤리적 리더십의 기준을 지키면서도 최첨단의 AI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통합적인 그런 리더십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지금 8월 지금 이제 한참 더위가 지나가고 비가 많이 또 내리기 시작하는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